논문 작성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논문 계획서 작성을 해 보셨죠? 뭐 연구 계획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졸업 논문 제출할 때도 뭐 간략하게라도 한두 페이지라도 계획서를 쓰라고 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는 뭐 연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든가 이럴 때 대부분 계획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럴 때 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연구 계획서라고 하고 졸업 논문 같은 경우는 논문 계획서라고 하겠죠. 저도 수업 시간에 중간고사 때 보통 논문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논문 계획서 작성의 필요성. 둘째, 논문 계획서 작성의 장점. 세 번째, 논문 계획서의 구성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문 계획서의 구성 요소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작성의 필요성입니다. 논문 계획서를 작성하면 연구의 전체 윤곽을 파악하고 연구와 논문 작성의 선후 및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유용하겠죠. 자, 이것은 건축 설계도와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뭐 굳이 뭐 상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설계도가 뭐 건축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는 잘 아시겠죠. 자, 그렇지만 사실 논문을 쓸 때 계획서를 쓰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작업할 때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작성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도교수가 요구할 때, 뭐 아까 말씀드린 졸업 논문 얘기도 해당이 되고요. 자, 그렇지만 혼자 작성할 때 같은 경우에도 논문 계획서를 어떤 일정한 양식을 갖추지는 않더라도 메모 정도라도 뭐 메모를 해가지고 그저거리 뭐 몇 마디 정도는 아니겠죠, 그죠? 전체 얼개를 짜고 뭐 어느 정도 뭐 언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한 석 달에 걸쳐 논문 쓴다면 한 달 동안은 논문을 수집해서 보름 동안 읽고 한 달 보름까지 논문을 그 자료들을 다 읽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머지 또 한 보름 동안 또 쓴다 뭐 이런 정도라도 대강 얼개를 짤 거 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정도라도 계획은 대강을 세웁니다. 그랬을 때 전체가 잘 보이고요. 좀 더 체계적이고 또는 순차적으로 논문을 작성해 나갈 수가 있겠죠. 연구 문제와 연구 진행 과정에 관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연구 계획에 있어서의 결점, 불합리한 점 이것을 사전에 쉽게 찾아내서 교정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논문 계획서 작성의 장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진행 절차를 명백하게 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수 등 타인에게 연구계획에 대한 비평과 제안을 받고자 할 때도 빈손으로 가면은 지도교수가 어떻게 알고 그것을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서를 뭐 형식과 짜여진 형식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갔을 때 성실한 학생이라고 또 인정도 받을 수 있고요. 교수와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작성된 계획서는 분량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논문의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까지도 달성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계획서에는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선행연구 검토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상 목차를 쓰고요. 이 정도면 뭐 시작이 반이다를 넘어가가지고 이미 상당히 많이 진척된 거예요. 일단 선행연구 검토에 거의 뭐 제대로 썼다면은 거의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논문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선행연구 검토가. 그 부분이 일단 완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참고문헌이 갖춰져 있으니까 읽어야 할 책이나 문헌들도 수집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논문 계획서의 구성 요소를 봅시다. 자, 연구 문제, 선행연구 검토, 연구 방법, 예상 목차와 연구 내용, 그리고 연구 결과와 시사점, 참고문헌 이렇게 대강 한 6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문 계획서의 구성 요소나 목차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가리고 있네요. 제 사진을 올리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대부분 쓰는 것은 이제 연구 문제,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그 얘기죠. 그 다음 선행연구 검토,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예상 결론, 참고 문헌 이 정도는
대부분의 계획서에는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6가지를 다 썼습니다. 자, 연구 문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필요성은 의의와 또 문장만 표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거죠.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고 용어의 중요한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 가설을 세웁니다. 여기까지가 다 연구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선행연구 검토, 선택한 주제에 대해 발표된 연구 결과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자기 연구의 독창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선행연구 검토는 논문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독창성 있는 것이 논문의 생명이고 내 논문이 어떻게 독창성이 있느냐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자, 연구 방법은 뭐 상당히 다른 말로도 많이 불립니다. 이론적 배경, 접근 방법, 분석 틀, 이렇게 분석 틀을 다른 말로 분석 방법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다르게 쓰이는데 이것은 문헌 연구라든가 뭐 다른 말로 담론 연구라고도 하고 아니면 경험 연구 같은 계량 분석 같은 경우가 논문의 성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게 쓰여요. 아주 구체적인 계량 연구 같은 경우에는 경험 연구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이론 틀이 있습니다. 아주 잘 갖추어진 거대한 이론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 같은 뭐 이런 정도의 또는 뭐 헤겔 막스의 변증법 같은 그런 거대한 이론 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내 주제에 맞게 약간 변형해서 갖추어진 이론 틀 그런 것을 접근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론 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예를 들어 계량 분석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론조사는 어떻게 해서 수집을 어떻게 할 분석을 구체적으로 어떤 그 통계 방법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분석 틀에 해당하죠. 분석 방법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계량 분석이 아닌 경우라도 문헌 분석이나 담론 분석 같은 경우에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이냐 이거죠. 모든 논문에 마찬가지예요. 분석해야 할 독립변수가 있어요. 이 독립변수가 어떻게 작용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 다음 단계에서 분석이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있습니다. 모든 논문에. 그래서 그 두 개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엮어나갈 것이냐. 이것이 분석 방법이에요. 자, 이론적 배경과 접근 방법에는 제가 가로를 쳤죠. 경우에 따라서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대한 이론적 배경이라든가 또는 이론 틀 정도까지 없더라도 그런 것을 간략하게만 처리하더라도 분석 틀만 잘 갖춰줘도 훌륭한 논문이 됩니다. 경험 연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가로를 쳤습니다. 이론적 배경과 접근 방법에는. 자, 자료 수집 방법, 실험 절차, 측정 도구, 자료 처리와 분석 방법, 경험 분석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기간까지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이란 말에는 분석 방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연구 방법이라는 말은 이론적 배경, 접근 방법, 분석 방법을 세 가지를 다 지칭한다 했죠. 거기다가 이제 연구 기간까지 집어넣죠. 그래서 연구 방법은 주로 연구 계획서에서만 써요. 논문에서는 연구 방법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논문에서 연구 기간 같은 거 안 쓰죠. 나머지는 뭐 자료 수집, 실험 절차 이런 것은 다 경험 연구 같은 거 대부분 씁니다. 그죠? 연구 기간은 쓰지 않고요. 자료 수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연구 계획서라면은 뭐 DBPI에서 누리미디어를 통해서 학술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수집한다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막상 논문에서는 쓰지 않죠. 그건 일상적인 절차거든요. 대부분이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논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자, 연구 계획서에 써야 할 연구 방법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예상 목차와 연구 내용을 씁니다. 여기서 예상 목차는 논문 계획서의 목차가 아니고요. 논문의 목차입니다. 논문에서 예상되는 목차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예상 목차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목차에 특히 본론에는 세부 주제들이 나열이 돼 있고 그 세부 주제들이 하나의 세부 명제 또는 분석 대상이 되겠죠. 세부 분석 대상이 되겠죠. 그 항목별로 연구 내용을 써나가면 되는 겁니다. 연구 내용이 뭐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고 계획서 단계인데 논문에 써야 할 내용처럼 다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연구계획서에서 제출한 예산 목차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제까지도 쓰다 보면 좀 더 좁혀지거나 확장되거나 또는 관련 조금 이제 관련 없이 완전히 바꿔버리면 안 되고요. 그 내에서 조금 자리 이동을 해가 조금 더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연구계획서 쓴 이후에 주제, 목차, 내용들이 변하는 것은 주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발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했으니까 더 주제가 더 선명해지는 거잖아요. 체계도 더 갖추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발전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겁낼 필요가 없고요. 자, 그리고 예상 결과, 예상 결론이 되겠죠. 예상 결과와 그것이 시사점. 시사점도 물론 예상 시사점이에요. 최종적인 것이 아니니까. 계획을 하고 이제는 그 계획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야 되겠죠. 연구에 들어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참고문헌. 이 참고문헌 목록도 연구계획서니까 읽은 것이 아니죠. 앞으로 읽어야 할, 물론 연구계획서를 쓰면서 선행연구 검토를 했으니까 읽은 논문이 있죠. 그래서 연구계획서에 인용된 문헌도 있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써줘야죠. 당연히 써주는데 그 말고도 앞으로 읽어야 할 문헌들 수집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수집을 해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또 수집을 해서 기존 연구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읽었으니까 이런 계획이 나왔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읽어야 할 문헌까지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논문 뒤에 나오는 참고문헌 목록에는 인용되지 않은 것은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용된 것만 씁니다. 논문에. 읽었다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읽었어도 내 논문의 논리전개상 인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쓰지 않는 겁니다. 논문 계획서 목차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고정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첫 번째 연구 문제, 두 번째 선행 연구 검토, 세 번째 연구 방법, 네 번째 연구 목차, 연구 내용, 예상 결론, 마지막으로 참고문헌.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연구 문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대상과 범위, 용어의 정의와 기본 가설을 써주고요. 선행 연구 검토, 세부절을 구성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고요. 연구 방법은 이론적 배경이 있다면 이론적 배경을 써주고요. 접근 방법도 있다면 접근 방법을 써주고 또 아니면 생략하고 바로 분석 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분석 방법은 있어야 돼요. 분석 방법을 다른 말로 접근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아까 이론적 배경과 접근 방법 그 다음 더 하위 단위를 분석 방법, 분석 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학자 간에 지금 공통된 명칭이 아닙니다. 접근 방법을 분석 방법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혹은 분석 방법이라고 쓴 겁니다. 별도의 정교한 분석 방법이 있을 경우에 이걸 써준다는 얘기죠. 분석 방법.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량 분석이나 경험 분석이 아닌 경우에는 분석 방법, 분석 틀이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느슨한 형태의 접근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 정도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필요하다면 여기에 경험연구에서처럼 자료 수집 방법, 실험 절차, 측정 도구, 자료 처리, 연구 기간 등을 써줍니다. 그 다음 연구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 목차에 본론에 있는 항목별로 기술해 주는 것이고요. 연구 문제 그 중에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높은 추상성을 갖춘 걸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무엇을 분석함으로써 무엇의 한계를 밝히고 무엇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통 이렇게 쓰죠. 구체적인 예로 제가 가로치고 썼는데 제21대 총선의 정당 득표율을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분석 대상이죠. 그 다음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한국 정당 정치 전체죠. 한국 정당 정치의 한계를 밝히고 자 그래서 한국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죠. 약간 추상화되는 거잖아요. 21대 총선 하나만 구체적인 사례를 봐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한국 전체의 정당 정치와 정당 민주주의를 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확장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앞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린 추상화, 보편화, 그다음 또는 일반화, 이런 것을 이제 종합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상성이 근데 여기서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돼요. 자, 총선을 분석했으면은 총선의 정당 득표율을 분석했으면 정당 정치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민족 중흥에 이바지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추상성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그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이렇게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한 논리적 한계 안에서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의의도 목적과도 유사하고 필요성과도 유사합니다. 근데 필요성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보통 이유 같은 말이죠. 탐구의 이유와 필요성을 들어서 밝힙니다. 뭐 문장만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도 선거제도의 결함과 지역주의 구도로 인해 정당 정치는, 또 제가 얼굴로 가리고 있네요. 올리겠습니다. 구도로 인해 정당 정치는 또 다른 왜곡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현상을 규명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한계를 밝혀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 자, 목적이죠. 목적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필요성이 되겠죠. 자, 한국의 정당 정치 한계를 밝히고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제21대 총선의 정당 득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 사회 현실, 정치 현실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다. 아니면 이번 정당 득표 이번 총선에서 21대 총선에서 또 뭐가 문제 있었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왜곡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런 것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당 정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곧 한국의 정당 정치 한계, 그 다음에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제시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왜곡 현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뒤집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이것을 중언부언할 필요 없어요. 논문에서는. 다만 연구계획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어떤 경우 요구합니다. 연구 목적도 쓰라 그러고 의의도 쓰라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필요성까지 쓰라 그러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짜증나는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다르고 아다는 말만 좀 다른 것인데, 논문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논문에서는 필요한 것, 목적과 필요성 정도로만 압축적으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제기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회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논문에서 문제 제기라는 것은 내가 분석할 연구 문제를 제시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제기에는 논문의 주제와 목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 밑에 정병기의 논문 작성법 첫 번째 강의에서 제목과 목차를 다루었죠. 거기에서 사례를 이와 같이 부호화 또는 문자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문은 스몰 a는 라지 a다, 이러한 명제를 어떤 분석 방법을 통해서 밝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명제를 도출하는 겁니다. 전체 문제 제기는 번호 없이 스몰 a는 라지 a다, 이겁니다. 이게 전체 문제예요. 이것이 곧 제목이 되고 연구 주제가 되는 거죠. 포괄적 연구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문제 제기가 있죠. 스몰 a는 라지 a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죠? 특수화시키는 대상들을 선택해서 하나하나씩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는 거죠. 그래서 1, 2, 3. 스몰 a1은 라지 a1이다. 스몰 a2는 라지 a2다. 스몰 a3는 라지 a3다. 이렇게 세 가지 세부적인 문제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제시했다면 이것이 본론의 1장, 2장, 3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세부 문제 제기를 뚜렷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선행연구 검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내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를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선행연구 검토 정리와 이제 연구 방법을 볼까요? 자,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것은 또 다른 강의에서 주제 검토와 선행연구 주제 확정과 선행연구 검토라는 강의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선행연구 정리는 독창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론적 배경과 분석 방법, 도움이 되는 주요 관련 이론들을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적합한 이론 틀과 분석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쭉 써줘야 돼요. 관련된 이론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하겠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이론들 중에서 내 주제에 적합한 이론 틀은
무엇이다. 다른 말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정교화 시켜가지고 조작하라고 하는데, 정교화 시켜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까지 만들어내는 그 분석 방법이에요. 그것이 분석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련되는 이론들을 정리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거나 한두 가지를 종합해서 적합한, 내 주제에 적합한 이론 틀을 만듭니다. 그 다음 이 이론 틀을 직접 분석에 적합하도록 조작화, 또 정교화 시켜요. 그러면 그것이 분석 틀, 분석 방법이 된다 그랬어요. 자, 아까 잠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 틀, 분석 틀, 그리고 또 뭐 접근 방법, 분석 방법, 이것에 대해서 합의된 뜻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틀을 저는 아까 이론적 배경이 가장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보다 조금 좁은 단계가 접근 방법이고, 더 좁은 단계가 분석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분석 방법이 분석 틀이고, 접근 방법을 이론 틀이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따로 이제 소개해 놓은 겁니다. 이 이론적 배경을 이론 틀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접근 방법을 분석 틀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두 가지 분석이 돼요. 저는 이론적 배경, 접근 방법, 분석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렇게 이론 틀을 이론적 배경과 같이 보고 분석 틀을 접근 방법과 같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접근 방법 두 가지로만 보는 경우예요. 저도 논문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또 쓰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담론 분석이나 말로 하는 연구에서 계량 분석이라든가 뭐 경험 연구하지 않고 주로 담론으로 전개한 논문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부적인 분석 틀이 없어요. 세부적인 분석 방법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 수치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론적 배경과 접근 방법, 이렇게 1장 서론, 2장 이론적 배경과 접근 방법 해가지고 그 안에다 그냥 써버리고 맙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틀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더 엄정한 과학적 분석, 계량적 분석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론 틀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과 접근 방법 이렇게 쓰고, 좀 더 정교화된 그런 것이 있다면 이론 틀과 분석 틀 이렇게 나누어서 쓰기도 하죠. 자, 이것은 또 다른 동영상으로 또 분석 방법,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상 결론과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결론을 설정하고 기술합니다. 물론 나중에 바뀔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실험 연구나 통계 처리를 사용하는 경험 연구에서는 각 실험과 통계마다 직접적인 예상 결과를 또 서술해 줘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일반화된 결론을 기술해 줍니다. 소결론 같은 것들도 미리 다 써준다는 거죠. 엄정하게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이런 통계처리나 실험 연구 같은 경우에는 통계처리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실험 대상, 그 다음에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실험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물론 하다가 조금만 이제 조정은 있겠지만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바로 연구가 착수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정하게 되고, 예상되는 결론이 과연 옳은가, 거의 가설 단계가 되죠. 가설이 옳은가 나중에 이제 허위인가라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써주죠. 그러니까 담론 분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이 더 엄정해야 되고, 경험 분석이나 계량 분석은 그 계획에 따라서 대부분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자, 시사점 제시는 예상되는 결과가 주는 의의를 밝히는 거죠. 이것도 뭐 다른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문헌은 통일된 방식을 따릅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출전표기와 참고문헌에 대한 강의를 제가 2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심 있는 분은 거기에 또 한번 보시고요. 뭐 참고문헌 정리 이런 것을 뭐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분과 학문마다 또 다르고 이공계가 또 상당히 많이 다르고요. 저는 주로 예술, 인문, 사회과학 관련된 것들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 선택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통일해 줘야 됩니다. 언어별로 구별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참고문헌에.
한글 문헌을 대부분 먼저 쓰죠. 한글 동양어 문헌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영어 문헌을 이제 쓰고 짧은 논문 한 편에서는. 그런데 뭐 긴 경우 또는 분과 학문마다 논문 따로 정리하고 단행본 따로 정리하고 뭐 신문 인터넷 자료 따로 정리하고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상대가 상당히 방대하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완성된 글과 달리 본문에서 언급된 문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읽어야 할 문헌도 정리한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논문 계획서 작성에 참고한 문헌과 향후 분석에 참고할 문헌을 모두 써준다 그랬는데 이것도 분리해서 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뭐 많지는 않고요. 그럴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구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